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의 김도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상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2023년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네. 횟수로 3년 3년 차. 차입니다. 이제 만 2년 반 정도 되신 네, 건데 맞습니다. 상장하시고 나니까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회가 어떠세요? 결국은 상장을 한다는 것은 창업 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좋은 네,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사실 이제 창업 기업으로서 상장을 바라보고 음. 달려갔던 것에 비하면 사실은 또 상장 기업이 되고 난 후에 길이 더 멀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시군요. 앞으로 더 네.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 상장사로서의 어떠한 혜택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더 뭐랄까 더 할 일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분들 맛보고 있습니다. IR을 정기적으로 뭐 NDR이든 이제 공개 IR이든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상장을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상장하시고 나서 이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출도 좀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계속 이제 적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냥 반도체가 아무리 좋다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EDA도 있고, 뭐 이제 오사트도 있고, IP 기업도 있는데, 이제 퀄리타스가 속한 분야가 IP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피부적으로 지금 많이 체감을 하고 계세요? 지금 반도체 호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분야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칩을 만드시는 분들이고요. 솔직히 이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속한 파운드리도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문의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음.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라던가 네네,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품 자체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와 이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의 굉장히 큰 파도가 이제 오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도 실감이 날 만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반도체가 좋다는 건 뭐 AI 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연되는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 하시는 거는 어떤 고객들의 의뢰가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면 구체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네. 위해서는 고객사가 저희 IP를 탑재한 SoC를 실제로 시제품이라도 만들어 보는 네네. 그 단계까지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저희가 물론 이제 계약할 때 성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을 받긴 합니다만 회계적으로는 매출의 인식이 이제 고객사가 거의 이제 그런 테이프 아웃이라고 합니다. 설계를 완료하는 시점에 네. 저희가 이제 매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필연적으로 1년 반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보통 리드 타임이 한 1년 반 정도라고 걸리면 고객들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수주나 활동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거는 한 지난해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저희 이제 공시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부터 저희가 한 3Q 말 이제 4분기 정도 네네. 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이제 상반기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활발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반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면 구체화된 어떤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네. 저희도 그래도 1분기 매출 공시하면서 네네. 좀 기쁘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올해는 확실하게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내년 정도가 되면 저희도 BEP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하시는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네, 수치가 그래도 아니더라도 올해 반등은 가능한 수준입니까? 올해는 확실히 지난 몇 해간의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을 상회하는.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력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이제 준비해왔던 이제 고부가 가치 IP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 매대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4나노, 5나노, 8나노 같은 이제 하이엔드 공정에다가 PCI 익스프레스, 이더넷 그리고 칩렛 인터페이스 이런 굉장히 고가의 IP들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런칭을 해놨고요. 그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네. 칩렛 인터페이스도 한 건의 수주를 달성했고요. 이게 한 건만 하더라도 수백만 불 정도의 이제 단가를 가진 IP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드디어 올해가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PCI 익스프레스 외에 CXL이라든지 네. 지금 매출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은 PCI 쪽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네네. 비중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음. 약간 확확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I 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IP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은 네네. 예상을 했고 목표로 했던 것은 저희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IP들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예를 것들이 들면 있을까요? 카메라 인터페이스나 아,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그리고 좀 낮은 속도의 네. 인터페이스들을 하고 BP 있었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상장에서 이제 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다녔던 것이 PCI 익스프레스나 이더넷 같은 하이엔드 IP 고부가치 제품들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그 계획에 있어서는 잘 기술적으로 달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저희가 라이센싱 실적을 얻으면서 뭔가 2년 안에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화를 이뤄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상장을 했던 목표에는 잘 부합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IP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RM도 그렇고 이제 라이선스가 있고 로열티를 따로따로 각각 받으시는 거죠 지금? 라이센스랑 로얄티라는 모델이 네. IP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품을 파냐에 따라서 로얄티와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IP는 이제 물리계층 그렇죠. 5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I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로얄티를 받지는 않습니다. 로열티 받지는 않고. 네. 그러면 다 라이선스로 네, 설계하시면서 라이선스비로 이제 받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한 4월 정도에 갑자기 이제 그 수주 계약 건이 2건이 나왔습니다. 네. 한 건은 이제 뭐 이제 판매 공급 쪽이 K맨 제도라고 돼서 뭐 고객사 나와있지 않고 아마도 이제 특수목적 법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SPC여서 그런 것 같고 다른 하나는 SK 하이닉스였어요. 네. 일단 뭐 특수목적 법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수주 받은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쉬운 쪽부터 잠깐만 언급드리면 K만 제도의 회사는 그 본사가 거기에 소재에 있는 뭐 세금 목적의 그런 회사일 거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미국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어떤 제품을 납품했는가를 저희가 특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저희 인터페이스 IP 산업이 어떻게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모리 하면 보통 D램을 많이 생각하죠. 많이 그렇게 떠올리시죠. 네, 대부분은 D램이 맞고요.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플래시, 낸드 메모리입니다. 낸드죠. 그래서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이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팅에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적은 양의 메모리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큰 용량의 메모리는 멀리 있어도 오래 걸려도 대용량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테이프라던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SSD가 이제 스토리지로 들어왔고요. 스토리지 윗단에는 이제 조금 D램 계열의 이제 휘발성 메모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컴퓨터를 만들면 2개의 메모리밖에 없었어요. 이제 스토리지 하나 그리고 그냥 D램 모듈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메모리를 다양하게 섞어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메모리를 다양하게 섞어서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에도 세부적인 응용 분야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메모리는 SRAM, 캐시 메모리죠. 근데 캐시 메모리조차도 이제는 이제 외부 다이에다가 SRAM 다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HBM이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다시 DDR이나 LPDDR 사용하는 외부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CXL 메모리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SSD가 그 다음 정도 거리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계층의 메모리를 섞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터페이스 IP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응용 분야별로 표준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이미지 센서랑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SoC를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HDMI로 연결하는 건 굉장히 길어요. 길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카메라 인터페이스나 이런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장 매체를 하는 것은 양방향이어야 그렇죠. 돼요. 양방향으로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도 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서 대표 제품이 PCI 이더넷 칩넷 인터페이스 네. 카메라 인터페이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표준별로 저희가 제품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이 이제 HBM과 어떤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실 D램이 주력이었고 D램이 90% 매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한 30% 40%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메모리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시장도 결국 AI와 HPC가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 이제 고객사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사들이 빅테크 기업이 돼요. 엔비디아라는 훌륭한 이제 큰 디바이스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요. AI와 HPC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경향 중에 하나가 이런 빅테크 기업이 각자 자기 서비스에 최적화된 어떠한 칩셋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커스터마이징 칩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당한 물량의 메모리를 나한테 최적화된 어떠한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HBM도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CHBM이라고 하죠. 커스터마이즈드 그렇죠. HBM이라고 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컴퓨팅에 대해서는 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이지만 로직 다이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IP를 넣고 싶다. 뭐 프로세스인 메모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화한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내가 만든 어떤 로직 다이를 너희가 쓰면 된다. 이런 약간의 비중이 고객사 중심이 아니라 생산자 중심의 이런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고객사들을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가가 결국 경쟁력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고요. 다품종 대량 생산인 겁니다. 네. 물량은 많긴 한데 네. 품종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 호황에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제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계약들도 네. 이런 것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뭐 D램 같은 경우는 주 메모리가 되겠고 이제 낸드나 뭐 과거에 이제 뭐 P램처럼 뭐 이제 메인 메모를 쓰거나 아니면 보조 저장 장치로서 왔다 갔다 하는 메모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메모리들의 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촘촘해졌잖아요. 이제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제 CXL 같은 것도 등장을 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HBM이나 D램 같은 주 메모리용 인터페이스 IP입니까? 아니면은 낸드에 관련된 보조 저장 장치에 관련된 어떤 스토리지 관련된 인터페이스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일단 다양한 메모리가 생기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자체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하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그래도 좀 팁을 입수를 좀 주신다면 뭐 HBM 같은 어떤 메인 어떤 주 메모리 쪽인가요? 아니면은 좀 어떤 뭔가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용 인터페이스 쪽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자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쵸. 자체적인 얘기를 많이 역량을 하시죠.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그 조금 더 주변 기기에 가까운 것들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주변에 붙는 네. 스토리지 같은 류의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마다 선호하는 스토리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계도 다 제각각이고. 맞습니다.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SSD보다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이제 인터페이스들과 뭐 계층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AI 때문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그쵸. 저장해야 될 것도 많고 그와 관련된 트렌드 변화나 인터페이스 쪽 IP 쪽은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그간 걸어왔던 어떤 미세화의 로드맵이 벌써 깨지기 시작한 지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결국은 하나의 어떤 반도체 다이를 크게 만드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칩넷이라는 새로운 어떤 패키징의 형태가 네. 나타나기 시작한 지도 또 꽤 됐고요. 그래서 칩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번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칩을 이게 여러 개를 넣어서 뭐 수율이 낮아지니까 수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여러 개의 다이를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네. 시작은 했는데요. 네. 나중이 되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CES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젠스랑 CEO가 나와서 이렇게 블랙엘 CPU를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이가 엄청 크죠. 네. 네. 그 얘기는 실리콘으로 손바닥만큼을 덮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IBM 정도나 뭐 이제 슈퍼컴퓨터나 뭐 이제 정말 웨이퍼 한 장 거의 다 쓰는 정도의 그쵸. 거대한 칩들은 이제 만든 적이 있어도 네. 엔비디아 같은 형태의 기업이 그렇게 만든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더 큰 컴퓨팅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 칩만으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 자원을 클러스터화하고 여러 대의 컴퓨팅 머신을 얼마나 촘촘하게 엮을 수 있느냐. 얘네들이 마치 하나의 프로세서인 것처럼 동작을 네네. 시켜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어떨 때는 여러 개의 CPU고 어떨 때는 하나의 CPU인 것처럼 동작을 하게 하려면 네.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대역폭이 넓고 지연이 적은 인터커넥트 기술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던가 이런 CPU 기술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터커넥트 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일단 현재 주력 사업은 반도체 IP이긴 하지만요. 네.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넓고 그다음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PU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CPU 관련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고객사, 잠재 고객사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지요? 일단 CPU의 기술은 생각보다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네,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벌써 20년 정도는 된 기술이에요. 그 CPU가 아니라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요. 실리콘 포토닉스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광통신용 IC 회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은 이제 양산 단계까지 진입을 했고, 근데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주력 사업은 결국 IP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통신 반도체 사업은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기술도 갖고 있고 네. 제품도 있으니까 가끔 프로모션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던 것을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요소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트렌드도 다 파악하고 있고 뭐 가끔 이제 표준화 회의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좀 청취를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리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굉장히 빅테크들이 어떤 작은 회사들을 데리고 하다가 이 회사를 뭐 인수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한 건데요.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로 이제 광통신을 하는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예전에 이미 연구가 끝났어요. 네. 실질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의 상용화를 오랫동안 막아왔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셈블리 기술이고요. 하나는 광원입니다. 네. 네, 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흔한 반도체 물질이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포토닉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광을 하는 소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발광 소자가 실리콘에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 업체들이 뭐 외부 광원을 사용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실리콘 위에다가 화합물을 얹어서 레이저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답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퀄리타스가 하시는 그 실리콘 포토닉스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외부 광원을 사용하는 외부 쪽으로 광원을? 과제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쪽 설계를 하시는 건 이제 연세대학교이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제 포토닉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PIC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EIC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IC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으로 바꿔주고 광에서 전기로 바꿔주고 하는 건 PIC에서 담당을 하고요. 요거에다가 이제 EIC에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컨트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그쪽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EIC 있다. 쪽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EIC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서데스입니다. 서데스이고 이더넷이나 PCI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이엔드 서데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네. 팸4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계층의 데이터를 이제 보내면서 네. 좀 더 대역폭을 늘려서 지금은 200Gbps 정도까지 200Gbps 정도. 네. 트렌드가 이제 그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200Gbps 정도면은 각 신호별로 잡음이나 이런 것들 통제 컨트롤하기가 참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광 통신의 이 재미있는 화두가 옛날부터 그거였어요. 그 광으로 언제 대체될 것이냐. 이제 전기 통신은 한계에 부딪혔다. 네네. 이제는 광으로 갈 때이다. 라고 1Gbps가 넘어갈 때부터 네네. 얘기가 있었어요. 한 3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1기가가 넘어가면 이제 광통신의 시대가 개막될 거야. 근데 1기가 넘었는데 전기통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기가가 넘어가면 이제 광통신의 시대가 열릴 거야. 그때도 계속 전기통신이 됐고요. 100기가가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기통신이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실리콘 포토닉스가 200기가에서는 드디어 광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광으로 갔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그 노이즈라던가 대역폭의 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광으로 가기에 좋은 것이 이제 200기가부터는 실제로 열리게 된 열리게 것이고요. 된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잡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물성부터 따져서 광학도 알아야 되죠. 반도체 공정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후공정 어셈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광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네. 그런 사업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지 않으면 실제로는 상용화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일찍 인텔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실제로 상용화를 성공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이 정도의 대역폭이 이제 필요하다. 필요에 의해서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끌어모은 돈을 다 거기다 투자를 해서 실제로 상용화까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퀄리타스는 그럼 지금 그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EIC 외에 그거는 뭐 개발이 끝난 겁니까? 개발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EIC에 들어간 200기가 서데스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이죠. 것이죠. 네. 그러면 개발을 언제 정도 마무리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러면 뭐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잠재 고객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200기가 서데스를 저희한테 개발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곳들이 많고요. 네. 네, 그랬을 때 저희는 할 수는 있다이고, 근데 이제 저희도 몇 가지 자원이 필요하죠. 이제 네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희는 이제 PCI가 6.0에서 7.0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이고요. 네. 사실 7.0으로 넘어가면 이제 100기가 서데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을 약간 접어두고 200기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현 사업을 존속하면서 네. 어떻게 차세대를 넘어갈 네. 것인가도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사에서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을 네. 줄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정이 충분히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200Gbp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정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삼성의 가장 높은 공정이 이제 2나노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TSMC에서는 이제 지금 1.4나노. 네, 1.4나노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다인데 일단 TSMC 쪽에서는 200기가가 몇 번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CXL 관련된 기술도 지금 뭐 관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쪽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CXL이라는 게 통신 교육이 단순한 통신 교육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통신에 대한 스탠다드를 PCI에다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메모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CXL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그 물리계층은 특히 그냥 뭐 스탠다드 문서를 보면 PCI 버전 몇을 참조해라 네.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희가 PCI에서 이제 물리계층 IP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CXL을 사용하고 싶으신 고객들한테 그대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이센싱을 했던 그 고객도 PCI와 CXL 네. 둘 다 사용할 거다라고 둘다 얘기를 사용하구나. 하시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국내 메모리 사업에서 인터페이스 IP 기업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떤지 네.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품을 조금 더 특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SSD 컨트롤러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SSD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결국 난드 플래시에서 나오는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메모리를 만들 때 가장 좋은 형태의 인터페이스인 것이고요. 그 메모리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걸 PC에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CPU가 지원을 하는 어떠한 종류의 인터페이스로 변환을 지원하는 해야 인터페이스 됩니다. 지원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PCI인 거고요. 보통 대부분은 이제 PCI. 난드에서 사용하는 것은 온파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SSD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주요한 것이 이제 온파이 인터페이스를 PCI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바꿔줘야겠죠. 결국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로직 공정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메모리 공정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인터페이스, 고속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보다는 어떤 신뢰성이라던가 스토리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칩을 따로 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로직 다이가 하는 역할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에서도 로직 다이가 결국은 HBM 인터페이스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HBM3에서는 이제 1000개 전극을 통해서 이제 로직 다이로 간 다음에 로직 다이에서 다시 또 1000개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HBM4에서는 2000개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어드밴스드 패키지여도 2000개의 라인을 긋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하고 계시긴 할 텐데요. 네. 그래서 니즈가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 내가 전극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간다는 건 일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못 쓰면 HBM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P HBM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패키지 HBM이라는 형태로 이제 로직 다이에서 조금 더 고속의 몇 안 되는 신호선을 줄이고 속도를 높여서 전송하는 기술이 표준이 제덱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이제 HBM의 전송 속도보다 이 UCI 익스프레스의 전송 속도가 여전히 훨씬 빠릅니다. UCI 익스프레스. 네. 한 4배에서 8배 이렇게 빠른데요. 네. 그래서 HBM으로 읽어온 것을 로직 다이에서 이제 UCI로 바꿔서 이제 다이 투 다이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인터페이스도 지금 뭐 개발을 IP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저희는 UCI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UCI 관련된 주변 인터페이스도 다 IP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UCI 익스프레스 물리계층과 컨트롤러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죠. 아, 보유하고 있죠. 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 관련된 것들.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UCI 익스프레스 기술을 이제 라이센싱을 한 건 했습니다. 아, 한 건? 네. 올해 전망은 좀 어떠십니까? 올해도 여러 업체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작년에 한 건 했고 올해는 이제 2-3건 정도를 두세 더 건 했으면 정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로 하고 계신 혹시 수주 목표가 있으십니까? 수주 목표는 장황하게 있습니다. 올해 지금 수주 공시 나온 게 2건이죠. 18억 원하고 아까 그거 미국 고객사라고 하는 케이맨 제도에 있던 거 12억 원. 네. 합치면 40억 원이네요. 네. 40억 원. 그러면 요거 올해 40억 원 정도 지금 상반기에 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전체로 합치면 한 어느 정도로 목표를 조금 삼고 계신지 해서요. 그건 말씀드리면 IR 담당자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목표를 좀 두고 계신다면 어차피 다 공시하신 내용들이시라.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작년에 그러면 전체 수주하신 게 한 얼마나 되시죠? 금액적으로?
그거는 기사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저도 음. 재밌었는데 이제 음. 저희 그 로봇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네, 기사 아. 내시는 분들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수주로. 그럼 뭐 올해도 한 대략적으로 작년만큼의 어떤 매출 저기 수주 목표도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그 이상 한다고 하셨으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야죠. 훨씬 많아야 된다. 네. 팁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훨씬 많다 그러면 그래도 두 배 두배 이상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상당히 좀 네.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가 기대가 맞습니다. 되는데, 그리고 좀 저런 사업을 좀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K-on 디바이스 사업을 좀 IP 밴드로 좀 참여를 하시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K 온 디바이스 지원 사업이라고 가칭이에요. 아직 아직 정확하게 가칭입니까? 나온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네, 산자부에서 주관하시는 사업인데 산업부에서? 뭐 몇 번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네. 뭐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AI 반도체 회사들의 네. 빠른 성장을 돕겠다 음. 이런 종류의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시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IP 기업으로서 이런 업체들의 IP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내 IP 업체들한테도 이제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 보도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쓰신 보고서에도 K 온 디바이스 지원 사업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되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러한 사업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네. 큰 규모의 사업이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런 국내 IP 기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이제 저희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IP 기업으로는 지금 퀄리타스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하시겠죠? 네. 그럼 지금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죠. 선정이 되신 건 아니고. 네. 이 지원 사업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SoC를 개발할 때 드는 돈이 보통 이제 자체적인 비용 말고 네. 이제 외부에 드리는 돈이 이렇습니다. 마스크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렇죠. 마스크 비싸죠. 비용이 비싸고 마스크 비용만큼 이제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서비스 비용이 나오고요. 그것만큼 이제 IP 비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500억 정도, 600억 정도로 할게요. 600억 정도가 초미세 공정에서 개발 비용으로 나간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200억 정도 규모의 IP 비용이 나간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럼 이 IP 비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AI랑 HPC 쪽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IP 몇 개만 씁니다. 이제 총 세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는 이제 칩투칩이고요. 그래서 PCI나 CXL나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칩넷 인터페이스죠. 네. 그래서 UCI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더넷을 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메모리 있죠. 인터페이스. 네, HBM이든 아니면 LPDDR이든 DDR이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써요. 왜냐하면은 AI 반도체라는 것은 카메라도 안 달리고 그 디스플레이도 안 달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별거 안 써요. 그래서 옛날에 모바일이랑 오토모티브 쪽에서는 IP 정말 많이 썼거든요. 다양하게 들어가니까요. 네. 입력도 하고 처리도 하고 뭐 출력도 그쵸. 하니까요. 인터페이스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부에서 뭐 영상 처리하고 노이즈 없애고 이런 디지털 IP들도 엄청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AI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IP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이런 IP들 한 번 라이센싱 하는데 이제 몇백만 불 정도가 듭니다. 네. 몇십억 원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200억 원어치가 사실 이 회사한테 600억 원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국산 반도체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계를 위해서 한번 이거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이제 외국으로 흘러간다라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사실은 IP 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저희가 조기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나노, 5나노, 8나노 같이 이제 AI와 HPC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초미세 공정들에다가 저희가 PCI 익스프레스, 이더넷 그리고 UCI 익스프레스 칩넷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내 업체들과 이제 좀 더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IP들이 파운드리 생태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IP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양산 이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IP 업체도 네. 윈하고 SOC 업체도 윈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일반적인 것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기 때 초반에 이제 BEP 달성을 내년 정도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BEP니까 그러면 흑자 전환 시점은 BEP 달성하는 내년에 좀 더 실적이 좋으면 내년 때 완벽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흑자 전환이 BEP 달성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는 내년이면 될 것 같다라고. 완벽하게 된다. 저희가 IR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도 많이 여쭤보시고 저희가 대답을 잘 안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는 내년 정도에는 BEP를 달성할 것이다는 해도 되는 것 같다. 이게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입장입니다. 뭐 이제 수주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하니까 그러면 혹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돈 벌면 주주 환원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주주 환원 네. 정책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드디어 다들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 우리도 저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제 이걸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한다던가 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요. 사실 저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정말 주주와 임직원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환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때쯤 되어서 네. 좀 더 이제 올해 실적을 좀 네. 가늠해 볼 수 있고 내년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때 그때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폴리다스 반도체 김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